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이 대장동 땅 아파트를 매우 싸게, 시세보다 매우 싸게, 한 조간신문 표현을 인용하자면 헐값에 분양받았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 전 특검은 정상적인 분양 절차였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 해명에도 여전히 많은 의문이 존재합니다. 왜 박영수 전 특검 딸이 그 아파트, 노른자 아파트를 싸게 가져갈 수 있었던 걸까요?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도 심상치 않아요. 천화동인의 멤버들이 대장동 개발 전에 땅을 32% 사둬서 이미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동아일보가 취재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바꿔 말하면 대장동 개발 땅 32%를 갖고 있는 이들이 이재명 시장이 자랑했었던 이 성남시 주도의 개발도 사실상 주도했던 건 아니냐. 결국은 일정 업체들에게 특혜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설계 아니냐. 동아일보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지사의 주장대로 성남시가 다시 주도한 개발에 나섰지만 결국 이권은 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니냐라는 게 동아일보의 오늘 의혹 제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이번에는 화천대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당장 시세가 1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조금 작게 봤군요. 8억 원이 올랐다. 현 시세에서도 호가가 15억 원짜리 아파트인데 6억에서 7억 사이에 사들였다라는 겁니다. 상당한 시세 차이. 박영수 전 특검 쪽은 분양 취소 분이고 특혜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해명에도 논란이 좀 상당해 보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국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이 좋은 땅의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박영수 전 특검을 향한 일종의 로비가 아니냐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소환된 키맨 김만배 씨는요. 불법은 없다. 법률 고문단,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은 좋아하는 형님들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빌린 473억 원의 돈, 사용처를 경찰이 집중조사하고 있는데 경찰의 수사를 향해서 너무 늦장 수사다. 계좌 추적한 거 하나라도 있냐라는 비판이 오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야당에서는 이 같은 경찰의 수사 속도를 보며 특검밖에 답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고령층 접종 완료 6개월 지나면 부스터샷 대상. 부스터샷 2번 맞고 1번 더 맞는다는 거죠. 75세 이상은 다음 달 5일부터 예약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화천대유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 출신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수적 강철부대 부산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박영수 전 특검의 딸에게, 아들, 딸에게 주어진 특혜 논란. 과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이게 아빠들을 향한 로비의 성격이었을까요? 아들, 딸에게 주어진 이 특혜성, 소위 혜택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들과 딸들에게 주어진, 귀한 집 아들, 딸에게 주어졌다는 비판과 지적도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성격에 대해서 오늘 규명해 보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이 대장동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챙겨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 박영수 딸의 8억 로또.
박영수 전 특검 딸 화천대유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맡았고 현재 퇴직 절차 중. 앞으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것 아니냐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 매입했습니다. 7억 원대의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데 화천대유가 박영수 전 특검에게 제공한 저 7억대 가격은 벌써 몇 년 전, 한참 전의 가격이라는 거죠. 현재 호가가 15억 원인데 반값보다도 싸게 박영수 전 특검 딸에게 아파트 분양을 준 셈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이거가 특혜냐 아니냐부터 좀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딸이 시세보다 싸게 구입한 것 맞습니까? 그건 확실히 맞는 거죠. 지금 현재 시세가 15억이나 되니까 거의 반값에 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텐데, 물론 이제 지금 화천대유 쪽의 설명은 이런 것 같습니다. 박영수 특검 쪽의 설명은 이것이 이제 화천대유가 시행했던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보통의 경우가 이제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거죠. 본 청약을 하게 되죠. 본 청약을 해서 분양을 하고 나서, 그리고도 분양이 안 되면 이제 미분양을 다시 이제 한 번 더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무순위 경쟁을 맡기죠. 경쟁을 붙이는데, 그리고도 팔리지 않은 것들을 지금 자녀 세대로 남겨놓고 그것을 이제 아무런 조건 없이 시행사가 임의적으로 판매를 했는데, 그 자녀 세대를, 그러니까 결국은 분양이 안 된 남은 자녀 세대를 지금 박영수 특검의 딸에게 청약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난 6월입니다. 근데 6월 달에 분양가가 7억입니다. 그런데 반년도 안 돼서 지금 현재 호가가 15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현재 호가가 15억에 이르는 것들을 왜 그때까지 분양이 안 되고 남았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말로 지금 박영수 특검 측이나 화천대유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분양이 안 되고 안 돼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직원한테 준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언론 내에서 이제 의심하는 것처럼 실제 박영수 특검을 염두에 두고 특혜를 준 건지,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 건데, 결국 이것도 역시 지금 뭐 경찰이 수사해서 밝혀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딸에게 제공됐던 그 가격 7억이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 12월 가격. 근데 박영수 전 특검 딸은 2021년 6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2018년 때 가격으로 분양받았다. 여기서 검찰 출신에게 질문 들어갑니다. 수사해 보셨잖아요, 이런 것들 많이. 네네. 요게 가격이 적정합니까? 2018년 때 가격이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좀 의아스러운데, 이게 이재명 기자의 분석에 따르면 일종의 혜택,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검찰 출신은? 일단요, 회사 보유분에 대한 자녀 세대에 대한 분양, 이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행사에서 시행을 해서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약 순위별로 청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청약을 해서 당첨된 사람 중에 일부가 부적격자가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나는 계약 취소하겠다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다시 분양을 해요. 그다음에 그게 또 안 된 것이 있으면 다시 회사 보유분이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따지면 돼요. 2018년도 2월에 분양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분양가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분양가가 그때 한 7억 정도 됐다고 그래요. 예. 근데 2019년 2월에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시가에 의해서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 2021년 6월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회사에 이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바로 주지 않고 2018년 2월 가격으로 이걸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회사 임의대로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자체를 갖다가 1년 전 가격.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아파트값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 것은 일종의 뭐 직원이었고, 이제 박영수 특검과 관계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혜를 준 건 맞다.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김광선 변호사님,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재직했었고 딸이 화천대유에서 입사를 해서 일을 하고 아파트까지 소위 특혜 분양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건데,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의문은 이게 일종의 박영수 전 특검을 향한 로비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회사에서는 그걸 시가대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수 있는데, 이걸 시가보다도 훨씬 싼 거의 뭐 한 8억 차이 나는 가격으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8억 자체가 로또처럼 당첨된 거랑 똑같을 수가 있고,
또 박 특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문 대우를 하면서 많은 돈이 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아는 형님이기 때문에 아는 형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냥 해줬을까? 그건 뭐 일반적인 시각에서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럼 뭐 어떤 형태든지 박영수 특검과의 어떤 커넥션이랄지 아니면 회사에 도움이 된다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줬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뭐 특검이랄지 이런 신분 자체가 회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뇌물이 된달지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일반 시민에 비해서는 상당히 특혜를 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박영수 전 특검 측의 해명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자녀 가구 아파트 분양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 특혜 없었다. 자, 여기서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라고 반박했어요. 그런데 건설업계에서는 시행사가 특정인에게 세금 부담 지우지 않고 합법적으로 큰 돈 준 것. 15억짜리 7억에 분양하면 8억 로또인데 전 국민 몰랐을 것이다.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아마 저 7억에 분양하겠다고 공고를 냈으면요. 몇천 대 1, 몇만 대 1 됐을 거예요. 몇만 대 1이 뭐입니까? 거의 한 5천만 대 1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더구나 저는 무순위 청약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청약의 선순위가 아니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청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기서 당첨만 되면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8억 정도를 벌 수 있다. 예. 그럼 누가 청약하지 않겠어요? 아마 저도 청약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검사 은퇴하셨지만 만약에 지금 현직 검사라면 딱 요 정도의 개연성 갖고 이거는 수사할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파볼 만한 건이 있다고 보세요? 검사의 감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특혜고 부적절하고 그거 하고 법 위반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 부분 자체는 무순위 청약을 해서 부적격자랄지 취소된 것 자체는 회사에서 임의로 분양할 수 있어요. 가격도 회사에서 원래 분양가로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뭔가 자기들만의 어떤 리그, 그래서 자기들만의 수익을 올려주기 위해서 일종의 커넥션. 그러니까 커넥션, 뭐 짜고 치는 고수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의혹이죠. 네. 네. 수사를 해봐야 좀 알 수 있는 상황 같은데 분명한 건 박영수 전 특검의 해명대로 누구나 국민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 가격에. 김재섭 위원님, 사실은 우리 뭐 청년 세대를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많은 우리 또 30대 청년들이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일생의 꿈인데 그렇죠. 방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15억짜리 현재 호가 아파트를 7억에. 박탈감을 느끼죠. 예. 사실 그 전에 뭐 물론 이제 그 전까지는 저희 당 의원이었습니다만은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드님 역시도 뭐 5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퇴직금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박영수 특검의 따님도 사실 엄청난 시세, 몇 억 단위의 시세 차익을 얻었던 이 아파트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끼리 이제 젊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너는 왜 화천대유 같은 거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 건넬 정도로 자조적 농담. 네, 자조적 농담을 저희가 막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절을 굉장히 겪게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특히 이제 뭐 곽상도 의원이 이제 밝혀진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잠시 후에 이제 곽상도 의원 건은 저희가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뭐 일단은 저 박영수 전 특검 그렇죠. 건에 근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게 지금 뭐 단순히 지금 박영수 특검뿐만 아니라 곽상도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이해관계자들이 다 수억씩 벌어간 돈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지금은 50억, 뭐 15억 자체가 지금 너무 적게 느껴져요. 워낙 화천대유 자체가 예. 뭐 4천억의 이득을 봤다, 뭐 4천억, 4,500억의 뭐 분양 이득을 봤다라는 식으로 너무 액수가 커져 버리니까 사실 오히려 50억, 15억이 별 얘기가 아닌 것처럼 또 되다가도 막상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그 서울에 그다음에 이 수도권에 집 한 채 없는 사람들이 그럼요. 대다수기 때문에 계속 이 화천대유 사건은 결국 이제 정쟁으로 번져서 대선 국면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이 정치권이 화천대유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하는 중에 젊은 세대들, 특히 이제 네. 집구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한테 계속 상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상처가 되고 있다. 네. 김재수 위원의 말이 굉장히 가슴 깊이 좀 박히는데 과연 박영수 전 특검의 딸에게 싼 값에 제공된 이 아파트는 박영수 전 특검을 보고 분양이 된 걸까요? 아니면
박영수 특검의 해명대로 정상적이고 누구나 공정하게 갈 수 있었던 기회의 분양이었던 걸까요?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고 앞으로 논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 건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곽상도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곽상도 의원은 마치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의 주인인 것처럼 발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넘어 자신의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캠프는 판단했습니다. 미래게이트 연습하고 다시 또 대장동 게이트까지 갔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당 의원 일부 실수가 있던 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가지고 전체를 덮으려고 하십니까? 곽상도 의원님 하나로 다 모든 게 덮어져요? 자, 이재명 캠프에서 곽상도 의원을 고발하자 곽상도 의원 측도 맞고소를 예고했다고 해요. 함께 보시죠. 화천대유 이익 분배 구조 설계한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명시상반 주인이다라고 SNS를 곽상도 의원이 올렸고요. 맞고소를 예고했습니다. 무고죄에 해당한다라며 맞고소를 예고하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정말로 비상식적인 막대한 퇴직금에 더해져서 곽상도 의원에게 건네진 후원금이 오늘 새롭게 논란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액 후원자 명단을 여러 언론이 파헤쳤어요. 탐사 보도한 거죠.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2016년, 2019년에 각각 500만 원 한도 채워서 천화동인 소유주 남모 변호사와 남모 변호사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정 회계사가 역시 2017년 각 500만 원, 남모 변호사 부인으로 추정되는 분이 2016년에 500만 원, 그리고 정 회계사는 2017년에 각각 500만 원씩 역시 한도를 꽉꽉 채워서 했다. 결국 이성무 화천대유 대표, 남모 변호사 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 정 회계사가 각각 여러 차례 총 2,500만 원, 연간 최대 한도 개인 후원금의 한도를 채워서 2,500만 원을 후원했다라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이 이 문제는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개인이 정해진 한도까지 사실 후원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만 보면은 이 화천대유의 굉장히 주요한 플레이어들이 다 한도를 다 채워서 곽상도 의원에게 2016, 2017년에 좀 후원을 했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저 한때는 이제 저렇게 고액 후원자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저한테 후원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인데 네. 물론 이제 제가 매년 후원금 한도를 다 채웁니다. 근데 500만 원의 고액 후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이제 곽상도 의원에게 풀로 채워가지고 한도를 전부 다 후원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많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화천대유가 사실상 곽상도 의원에게 거의 올인한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실명 이름을 확인한 것만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저렇게 나오는데 또 다른 지원을 시켜가지고 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이 참 이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대응도 좀 실망스러운데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제 고소고발을 했다 그래서 바로 또 무고죄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아들이 25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고 다니는 단순한 직원이라고 하면서 월급 명세서까지 공개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50억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해명 나오는 것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사람이 죽어도 산재보상금 1, 2억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도 안 됐는데 산재를 그렇게 줬다는 것도 상당히 좀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이제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또 대응하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곽상도 의원이 당 내에서도 이제 사퇴 요구를 받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뭐 사퇴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당에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개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퇴해라.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의
견해였습니다. 사퇴하라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혹시 이럴 수 있잖아요. 이재명 기자. 이분들이 뭐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아니면 뭐 남모 변호사나 남모 변호사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순수한 목적으로 정치 좀 잘해 주십시오라고 다른 국회의원에게도 이렇게 후원을 했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현재까지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박영수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 직원이었지만 화천대유가 보유했던 자녀 세대를 아주 싼 값에 분양받았던 것이 박영수 특검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랑 똑같은 거죠. 이번에 마찬가지로 만약에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여러 의원들에게 만약 정치 자금을 뭐 진짜 뭐 지금 김진 앵커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후원을 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곽상도 의원에게만 한 2,500만 원 정도를 후원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 아들도 스스로 얘기를 했죠. 그 화천대유를 소개받은 게 곽상도 의원을 통해서입니다. 아버지가 그 회사 가보라고 해서 가봤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곽상도 의원을 통해서 화천대유를 가게 된 아들 그리고 다시 그 아버지에게 물론 이제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후원금이 액수지만 2,500만 원 정도가 후원됐다 그러면 뭔가 모종의 연관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 분명히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아들의 취업 그리고 아버지의 후원 이런 연관 속에서 어떤 화천대유의 어떤 사업에 일정 정도 곽상도 의원이 어떤 쪽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 이 역시 결국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지금 굉장히 수사가 필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수사가 제대로 속도를 내고 있는 데서 모두 국민들 오히려 답답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곽상도 의원과의 어떤 연루 의혹이 이 화천대유 법조 커넥션 법조 로비 의혹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의혹 중에 하나인데 자, 이 후원금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은 어떻게 해명하고 있을까요? 곽상도 의원 측 해명입니다. 회사 직원 아버지가 국회의원 출마에 활동한다고 하니 회사 관계자들이 후원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 들으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제들이 다니는 모든 회사가 다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출마하면 후원하나요? 안 그렇거든요. 김재섭 의원님, 아들에게 화천대유를 소개한 것도 아버지 곽상도 의원인데 월급 명세서까지 공개한 아버지가 정작 아들의 퇴직금은 몰랐다고 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후원금은 회사 직원 아버지가 국회의원 출마해서 활동한다. 나와는 굉장히 관계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해명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려운 해명이죠. 뭐 누가 봐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계속 또 말이 바뀌었어요. 뭐 이게 뭐 퇴직금이었다, 뭐 산업재 보상금이었다,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바뀌는 와중 속에서 자, 그걸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50억이라는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여기서도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해도 이 50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곽상도 의원의 해명이 굉장히 궁색하다. 이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이제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배당금 이익이 4천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을 통해서 또 얻은 이익이 또 4천억 이상이라고 해요. 굉장히 막대한 돈입니다. 그 가운데서 실제로 이 4천억이라는 이 몸통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진지하게 더 고민하지 못했다는 저는 반성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곽상도 의원 50억, 큰 돈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4천억이란 큰 몸통의 곁가지거든요. 저는 여기서 분명히 봐야 할 것이 곽상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과실이 없다, 뭐 전혀 책임이 없다, 전혀 연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4천억에 대해서 이것을 누가 설계했고 이 4천억이라는 몸통을 누가 가져갔는지를 한 번 더 봐야 되거든요. 전 여기서 반드시 짚고 나가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유동규 씨, 그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당시 이제 이 대장동 개발을 기획했다고 기획본부장으로서 기획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유동규 씨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기획했는지 당시에 그 성남개발도시공사에 있는 직원조차 이렇게 기획이 돼버리면 민간이 너무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는 이제 정황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동규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력들을 살펴보게 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실 이제 뭐 권한대행으로서 기획본부장을 했었고 얼마 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도
이 일을 했었단 말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굉장히 가깝다, 어떤 측근이다라고 계속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과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짚고 싶은 것이 곽상도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전혀 깨끗하다, 전혀 관여가 안 돼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이 4천억이라는 이 몸통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 누구냐? 여긴 유동규 씨가 빠질 수 없고 이 유동규 씨는 분명히 이재명 지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징계 절차를 하기 전에 곽상도 의원님께서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당내 징계 정차는 이제 좀 하기 어렵게 됐지만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에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저희는 그 이상의 조치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된다 봅니다. 젊은 세대의 분노가 클 것이다. 이렇게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가기 위해서는 곽상도 의원님께서 큰 결단을 하셔야 된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집니다. 화천대유와 이재명 지사와의 연루 의혹이 오늘 새롭게 불거졌고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의 측근의 보좌관이 천화동인의 1호였다는 사실도 오늘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김만배와 좋아하는 형님들입니다. 어제 김만배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 화천대유가 이 사업을 벌이는 데 있어서 일종의 법조계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내가 좋아하는 형님들이다. 그래서 모신 거다라고 어제 해명을 했죠. 다시 들어보시죠. 법률 고문단이 굉장히 이제 전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이제 검사장들도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대가성이 있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대가성은 없었고요. 그냥 저랑 친하게 제가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저의 어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귀감이 되시고 또 심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는데. 자, 요거는 검찰 출신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소위 언론에서는 호화 변호인단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에게 참 고마운 판결을 해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이 돼 있고 박근혜 정부를 사실상 탄핵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이야기 지금 저희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형님들이 좋아하는 형님들, 존경하는 형님들이라 보셨다라고 하는데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님들을 모시고 드린 돈이라고 하기엔 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 이상까지 화천대유가 지급했어요. 자, 이거를 그냥 좋아하는 형님들에게 지급했다라는 돈으로 보기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김만배 씨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형님들 보면 형님들이 주로 대법관, 대한민국 특검, 검사, 그다음에 검사장, 그다음에 김순환 검찰총장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웬만한 뭐 직위를 가진 사람이 형님으로 모실 수가 없을 그런 사람들을 이 화천대유에 고 변호사로 유촉을 하고 돈을 줬잖아요. 예. 근데 이 돈이 만약에 본인의 어떤 개인 명의의 주머니에서 나갔다고 하면 이 사람들 고문을 했을까? 이 많은 돈을 주면서 1년에 뭐 2억 이상 주는 거잖아요. 예. 결국 지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엄청난 떼돈이 들어온 거야. 예. 어떻게 보면 눈먼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쓸 때를 찾는 걸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최고라는 사람과 인맥도 형성할 겸 그러면서 사실은 그 돈을 일종의 나눠준 거다. 원칙적으로 이건 성남 시민에게 가야 할 돈이 이렇게 함부로 쓰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부동산 관련된 소송 그런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자 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검사 출신 변호사가 많아요. 예. 그리고 대법관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이 회사는 부동산 개발을 전문할 회사예요. 그럼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을 고문으로 유촉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도 따로 있습니까? 있죠. 당연히 그렇군요. 있죠. 검찰총장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예요? 특검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까? 검사장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예요? 다 형사 전문 변호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인적 관계를 과시하든지 아니면 인적 관계를 형성하든지 아니면 사업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목적이지 순수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말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김광삼 변호사님 개인 의견 묻는 겁니다. 야권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같은 회사에 간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다. 갈 리가 없다. 급과 격에 맞지 않는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 등등이 김만배 씨 화천대유로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를 보고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도 어느 회사에서 제의가 오죠. 고문 변호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먼저 분석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겉에만 회사인데 그 안에는 비어 있고 어떻게 보면 변호사를 때 이용하는 그런 회사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화천대유가 부동산 개발 회사다. 그러면 연 1년에 고문료를 얼마 줄 것인가. 이게 관심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대법관이랄지 총장이랄지 특검 정도 하면 이 화천대유하고 어떤 개인적인 그런 걸 알지 못하면 굉장히 작은 회사잖아요. 예. 물론 뭐 아무리 작은 회사다 할지라도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자문료를 많이 준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모르는 사람끼리 맺어진 게 아니잖아요. 형님 동생 어느 사람끼리 맺어졌고 법조를 출입하는 기자가 고문을 유추한 거잖아요. 그러면 화천대유가 어떤 회사고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고 향후에 수익이 얼마나 나오고 이것은 성남시와 관련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역점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 했겠죠. 그런데 뭐 단순히 이 회사가 우리에게 고문을 유추했기 때문에 뭐 고문료 받고 그냥 거기에 자문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김광삼 변호사의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이재명 기자, 저보다 기자 한창 선배잖아요. 이 일 때문에 제 주변에서 기자를 대단하다. 야, 너도 대법관도 알고 검찰총장도 알고 특검도 잘 이렇게 친하게 형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니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전재수, 이재명, 김광삼 정도야. 실망하는 분위기. 법조 기자가 회사를 차려요.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총장과 대한민국 대법관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주요한 역할을 했던 특검을 한자리에 고문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통상적인 일반적인 기자들이? 참 일반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법원장 빼고는 전부 다 모셨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정말로 초호화가 아니라 초초호화 이제 법률 자문단을 꾸린 거 아니겠습니까? 고문단을 꾸렸는데 누구는 또 뭐 삼성전자도 이렇게 못 꾸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 정도로 특히나 이 화천대유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큰 회사도 아니고 신생 회사인데다가 뭐 자본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규모 회사죠. 직원도 14명밖에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호화 법률단을 꾸렸던 이유가 뭔가 모든 사람들이 사실 궁금증이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대법관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검사 출신인 또 곽상도 의원 등등이 등장하면서 이제 법조 게이트 같은 느낌으로 이제 막 이 사건이 막 번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전 조금 전에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은 반드시 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김만배 씨를 불러서 경찰이 조사하는 것도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약 한 473억 원을 빌립니다. 본인이. 빌려서 그 자금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는데 지금 본인이 해명하는 건 운영비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실소유주가 회사한테 400억이 넘는 돈을 빌려서 운영비를 썼다는 게 참 납득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자금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역시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왜 이런 구조를 누가 설계했느냐는 게 확실히 가장 중요한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4천억이 넘는, 그러니까 1조가 넘는 그런 이제 수익을 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일단 가장 우선권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순위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남은 모든 수익을 화천대유와 투자자 7명이 갖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지자체들이 초과이익이 나면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구조를 짭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렇게 짜지 않았습니다. 그럼 과연 성남시를 몰랐을까?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죠. 뭐 하남시 같은 경우도 풍산지구를 개발하면서 초과이익을 하남시가 갖도록 그런 구조를 짰었습니다. 그걸 성남시가 연구를 했고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도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가 빠졌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가 설계했고 그래서
과연 왜 화천대유에 그 많은 액수가 돌아갔고 그걸 통해서 화천대유는 도대체 어떤 작업을 했느냐. 결국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를 어제 소환한 경찰도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천대유 의혹에 여러 줄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다시 드리면 화천대유에 지금 말했던 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호화스러운 법조계의 대단한 분들이 어떻게 다 여기에 모이게 됐는가에 대한 의문. 두 번째는 과연 이재명 지사가 주도했던 이 개발을 누가 설계했길래 특정인들이 이익을 독식할 수 있었냐에 관련된 본질적인 의문. 세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그리고 곽상도 의원에게 후원금과 퇴직금이 지급됐고 박용수 전 특검 딸에게는 그 아파트가 싼 값에 갔는가라는 의혹. 또 하나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분의 보좌관이 천화동인 1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천화동인 1호 대표 이한성, 이재명 측근의 전 보좌관.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 화천대유가 100% 지분 소유한 자회사가 천화동이잖아요. 거기에 1호가 이한성 대표. 현재 화천대유 등기이사. 자금 흐름 풀의 키맨이다. 그런데 이 이한성 천화동인 1호는 이화영 전 여루당 의원의 보좌관인데 이 이화영 전 의원은 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해찬 전 대표 측근 이재명 이해찬의 연결고리다라고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언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국힘,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연관됐다는 중요한 정황이다. 자, 이에 대해서 반론, 이화영 전 의원. 대장동 개발 사업 모르는 일, 기사로만 봤다. 이재명 측, 캠프와 전혀 연관 없는 인물이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이화영 의원은 저도 개인적으로 뭐 잘 아는 분인데, 예, 잘 아는 분인데 이제 이화영 전 의원이 이제 설명을 빌리자면 지금 이제 21대 국회잖아요. 근데 17대 국회 때 이화영 의원 자신의 이제 보좌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이죠. 그리고 최근 한 3, 4년 사이는 이제 전혀 연락이 없었다는 거고, 그 해명 그대로 뭐 보자면 뭐 15년 전에 이제 자기 보좌관 했다는 것이 이제 내용의 전부인 것 같고, 저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어떻게든 이재명 지사 또는 뭐 그 주변 사람들과 이제 좀 사람을 통해서 등장인물을 통해서 좀 이제 물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물타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전 이제 당 대표를 하셨던 원유철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곽상도 의원 후원금 받고 아들 50억 받고 이거하고 15년 전에 보좌관 했고 그것도 이재명 지사와 직접 관련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걸로 이제 물타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15년 전의 일이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더 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뭐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천화동인 1호 대표가 국회 보좌관을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여기에 천화동인 1호 대표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화영 전 의원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의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15년 전에 이제 보장을 했던 것이고 최근 3, 4년 동안 이제 연락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김만배 씨가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갈래로 이제 인맥을 쭉 쌓아오고, 특히 법조 출입을 하면서 10년 이상을 법조 출입을 하면서 곽상도 의원이 검사 시절에 인연을 맺고, 또 지금 이 대법관 이 권순일 대법관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친한 형님들을 이제 법률 자문단으로 모셨다는 거고, 개인적으로 이래저렇게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쌓은 것 같아요. 여기 이한성 씨도 성균관대학교 출신입니다. 김만배 씨하고 똑같죠. 그래서 아마 그 성균관대학교 뭐 동문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또 법조 출입 기자를 하면서 쌓고, 그 관계 속에서 아마 맺은 인연이 아닐까. 설사 저게 이제 그 이재명 지사하고 무슨 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몰고 가야 되는 국민의힘의 다급함은 압니다. 그러나 급이 틀리죠. 급이 틀리다. 당 대표 출신 원윤철 의원이 고문을 하면서 월급을 뭐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곽상도 의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적 논리로 좀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동아일보 일면에서는요, 천화동인의 멤버들이
대장동 땅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34%의 땅을 미리 사뒀다라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전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천화동인 4호, 5호 남모 변호사, 정모회 기사가 관여한 부동산 개발사가 LH가 공영개발을 추진한다라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이 회사가 땅을 32%나 선점을 해놔요. 어찌저찌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하는데 성남시가 이재명 지사의 설명대로 대대적으로 다시 공영개발에 나섰다라고 밝혔잖아요. 하지만 동아일보의 시각은 아니 이거 보니까 그 천화동인 화천대유가 다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맡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공영개발을 시작했지만 결국 땅을 32%나 갖고 있었던 천화동인 화천대유에게 막대한 특혜가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시행사 대표는 2009년부터 대장동 토지를 확보해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영향력이 컸을 수. 그 덕에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대표 맡아 기대 이상의 수익을 거둔 셈. 자, 김재섭 위원님. 이걸 두고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두고 이재명 지사가 이건 단군 이래 최대의 민간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걸 이재명 지사가 공영으로 이걸 환수한 거다라고 설명했지만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좀 의아해집니다. 아니 땅을 32% 다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결국은 이 공영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걸 이재명 지사 성남시는 눈을 뜨고 계속 보고 있었던 건가? 모르고서 이분들에게 계속 사업의 주도권을 줬다면 그거 역시 굉장히 좀 무능하고 좀 부도덕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 이게 결국 이제 이재명 지사가 취임하던 2010년 전후로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화천대유 사건, 이 대장동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는 사실 설계가 핵심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느냐, 왜 이렇게 민간이 막대하게 이익을 얻게끔 설계를 했느냐가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 설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몸통이 무엇이냐라고 갔을 때 이 설계를 한, 이 사업을 시행한 주체인 성남시로 갈 수밖에 우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 이 사업에 그 당시 직원들 역시도 이렇게 되면 민간한테 너무 많은 이익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컨소시엄이 들어가는 방식들이나 왜 이렇게 화천대유라는 신설법인이 갑자기 이 들어간 그 컨소시엄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의혹도 하루 만에 심사가 끝났다든지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이것을 결정한, 이 사업을 결정하는 주체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이해관계자가 많지만 이 사업의 핵심은 누가 설계를 했느냐. 왜 그렇게 민간 자본이 막대한 이익을 걷게 했느냐. 이 사건의 책임자가 그래서 누구냐. 이걸 우리가 자꾸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건 그럼 검찰 출신한테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동아일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지사는 공영이 다시 개발을 주도했다라고 거듭 밝혔지만 결국 민간의 소수가 특혜와 주도권을 쥐었던 사업이다라고 오늘 동아일보는 비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문제는 없었지 않았을까? 예컨대 이 천화동인의 3호, 4호 등이 화천대유가 땅을 34%, 32% 정도 사놨다라는 거예요. 성남시가 그걸 봤으면 미리 땅을 산 거는 민간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탓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영개발이 다시 시작됐을 당시에 이 사업의 주도권을 왜 땅을 보유한 그 회사에게 주냐는 거죠. 근데 이 대장동 개발이요. 공영개발이었다고 말은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공영개발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여를 하고 거기서 뭐 5,503억 정도를 뭐 어떻게 보면 수익을 얻었다 해서 이걸 공영개발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민간인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민에게 돌아간 이익이 뭐죠? 근데 이걸 가지고 자칭 공영개발을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대장동 개발하기 전에 2009년도부터 이 천화동인 4호 5 관련했던 남모 변호사나 정모에서 땅을 사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거 개발이 되면 돈이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전문가고 좀 약간 안 좋게 말하면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31.8% 땅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을 회사를 설립해서 전체 잔금까지 주고 사는 게 아니고요. 계약금만 지불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1,200억이면 120억 정도만 필요하죠.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개발이 되고 인허가가 되면 돈을 주기로 해요. 그래서 다른 데서 투자금을 받든지 대출 받아 주는 거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돈이 되는 걸 알고 이미 땅 토지의 계약금을 이미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남시에서 뭐 할 때는 자기가 30%를 토지주를 설득할 수 있잖아요. 계약을 이미 해놨으니까. 그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렇게 수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과연 성남시에서 몰랐을까, 알았을까, 이제 그 부분이 의구심이지만 예. 만약에 몰랐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 의해서 농락을 당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초과 이익 환수제할 때 이런 걸 해야 하는데 몰라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알고도 이걸 방기한 건지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수사에서 드러나야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와 관련해서 최고의 설계를 하고 전문가는 남모 변호사다. 그 남모 변호사를 수사해 보면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이 남모 변호사가 지금 미국으로 출국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키맨이 없어서 수사하는 데도 애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뭐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와 관련돼서 만약에 다시 성남시가 개발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이익이 오롯이 민간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항변을 하고 있다는 대목도 함께 말씀드리겠고요.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으니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주제로 이어집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 문제가 국민의힘의 문제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 건의 몸통이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토론회도 있었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몸통은 이재명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본인이 방송에서 설계자라고 자백하고 사인한 증거까지 명배. 정권 교체 못하면 저들은 대한민국을 온통 대장동 아수라판으로 만들 것. 이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제대로 된 수사팀이 수사 의지만 있다면 다 밝혀질 범죄. 제가 대통령 되면 대장동 같은 일은 없을 것이고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밝혔다는 이재명 지사의 그 대목 들어보시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담당 임원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그다음 나중에 추가로 이게 개발 사업 참여자들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더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1,000억 원을 좀 더 받아라. 제가 시켰는데. 자, 요 발언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결국 화천대유 등등 특정인들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갈 것을 이재명 지사가 설계했으니 이재명 지사가 몸통이다라고 자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 말만 따오고 보면 마치 이제 민간 개발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가게끔 만든 것이 이제 설계를 내가 했다 이렇게 이제 들리는 것인데 저것이 아니고 사실은 대장동 저 땅은 2005년도에 LH가 공영 개발을 하기로 한 겁니다. 2005년도에 LH가 공영 개발을 하기로 한 건데 이것을 이제 이명박 대통령 그때 당시 국민의힘 그 지역구 국회의원 성남시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 시의원 이런 분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공영 개발을 하기로 한 거를 민간 개발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에 이재명 지사가 취임을 하면서 아니 이게 왜 민간 개발을 하면 막대한 이득이 가니까 이걸 공영 개발로 또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공영 개발을 성남시가 100% 공영 개발을 하려고 딱 보니까 성남시가 1조 5천억의 자금을 끌어와야 되는데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지방채 발행 한도가 다 찼고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공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채 발행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민간 사업자들이 전부 다 민간 개발 방식으로 가는 것을 이 성남시가 그 여러 가지 법적인 환경이라든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과도한 이익을 민간에게 몰아주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그런 설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한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부산 출신 국회의원이잖아요.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LCT가 있습니다. 근데 이 LCT 사례를 한 가지만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해운대 앞바다에 LCT 해운대 앞바다에는 전부 고도가 있잖아요. 80m로 고도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LCT가 들어서 있는 그 땅을 부산시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가 전부 수용을 합니다. 전부 다 수용을 해가지고 그 수용한 그 땅을 헐값에 민간 개발업자에게 팝니다. 그리고 그 민간 개발업자가 그 땅을 사가지고 고도 제한 80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LCT를 올리는데 인허가에 개입을 해가지고 고도를 410m까지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받아간, 그래서 챙겨간 이득이 1조 원입니다. 1조 원. 전부 민간 개발업자가 다 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도시공사가 그거를 성남시처럼 민관 합동으로 개발을 했다면 적어도 5,500억 정도는 부산 시민들에게 환수를 할 수가 있는데, 단돈 10원도 환수를 못하고 민간 개발업자가 그 LCT를 져가지고 그 해운대 앞바다 좋은 풍광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1조 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정무수석 했던 분 구속됐죠. 그다음에 시행사 대표했던 그분 구속돼 있죠. 그 지역의 구청장하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 했던 국민의힘의 지역구 국회의원도 구속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1조 원을 다 가져간 겁니다. 부산시는 10원짜리 하나 공공환수를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환수한 금액이 왜 그렇게 작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제 유감을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계 자체를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끊임없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들이 이득을 챙겨가려고 하는 그 전체 1조 원 가까이 되는 그 이득 중에 5,500억을 이재명 지사가 뺏어온 거죠. 자, 정리하면 뺏어온 것을 설계했다. 부산 LCT보다는 낫다. 부산 LCT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한계는 있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비교하자면 이제 그러면 그렇게. 이재명 기자께 묻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본인이 내가 설계했다라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면 이거 쉽게 수사해서 감옥 보낼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분이 얘기를 하니까 묻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지사는 화천대유가 1억 천금을 벌 것을 알고서 이 설계를 한 겁니까? 아니면 설계하는 과정에 몰랐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1억 천금을 벌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까? 화천대유가 그 땅의 32%를 미리 갖고 있었고 결국 이 대장동 땅 개발까지 주도하게 되면서 막대한 이익을 갖게 될 거라는 걸 이재명 지사는 언제 인지한 겁니까? 글쎄요, 뭐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지만 이재명 지사 스스로 얘기하죠. 저게 사실은 첫 번째 기자회견 때 얘기입니다. 막 이제 화천대유 논란이 처음 불거지고 나서 그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내가 설계했다고 이제 한 건 오히려 내가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을 설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오히려 자랑하고 싶어 했던 전 얘기겠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민관이 그렇죠. 함께 같은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지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5천억 원을 환수한 게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인데 나머지 5천억 내지는 또 분양 수익까지 해서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이 특정 개인에게 가도록 구조를 짜고 그 틀을 컨소시엄을 정한 것은 바로 성남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이재명 지사가 이걸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왜 그 초과이익 환수를 분명히 초과이익이 환수가 필요하다는 실무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없군요. 없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언제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재명 지사 스스로 얘기합니다. 너무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아서 1,000억을 더 환수하도록 했다. 그 얘기 뭐냐면 결국은 이 사업이 물론 지금 뭐 전제는 이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정말 상상 못할 이익이 났다는 건데 어쨌든 그런 이익이 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상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계를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그 답을 그러니까 지금 5천억을 환수한 거에 계속 그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왜 나머지가 특정 개인에게 다 그 많은 초과이익들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고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유감을 표명할 수 있다라고. 근데 사실 이재명 지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죠. 그 점에서 지금 계속 똑같은 질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 민주당의 경선 토론 과정에서도 사실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던 질문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소수의 민간 시행사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갔지만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재명 기자의 설명이었는데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홍준표 후보의 입장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본체는 이재명 시장이다. 비리 구조 설계한 사람도 이재명. 도둑의 두목이 거꾸로 떼도둑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라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 이낙연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낙연 후보의 이야기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차차 나오게 되겠지. 어렴풋하게나마 짐작은 하고요.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합니다. 종합적이고 강력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낙연 후보의 생각은 김광선 변호사님. 네. 현재 수준의 경찰 검찰 조사는 안 된다라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이낙연 후보의 생각도. 이 사건 자체를요. 지금 일부 용산경찰서에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은 공공수사부에 어떤 명예훼손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수사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용산 말고 또 경찰청에서 수사하는 것 자체도 고발 사건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 원칙적으로 이 사건 자체는 특검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 자체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자금 추적도 해야 하고요. 정치인 관련돼 있죠. 또 여러 가지 뭐 검찰총장부터 싹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대의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격가지시로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다.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특검 받기는 굉장히 어렵죠. 예. 왜냐하면 특검을 받게 되면 결국 대선에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기 때문에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런 것은 저는 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수사본부랄지 특임검사를 꾸려서 이 전체를 이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수사의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아니 김광선 변호사님, 특별검사, 특임검사 이 뭐가 다른 겁니까? 근데 특별검사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특검법을 통과를 시켜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과반수에서 찬성이 필요한 거죠. 그럼 특임검사는요? 특임검사는 검찰 내에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이 주장했던 게 특임검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특검을 못 받겠다 하면 적어도 특임검사 아니면 경찰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어요. 저 중재안을 지금 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받기 뭐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니까 특검이나 국정조사 말고 특임검사나 이낙연 후보가 밝혔던 합동수사본부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특검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 특검을 하자는 입장인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 곁가지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특별수사본부라든지 뭐 특임검사라든지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임명권자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임명권자가 있고 그 행정부 수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정치적 독립성을 갖거나 수사의 속도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있고 그들 중에서는 사회 유력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압박에서 조금 자유롭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검으로 가는 것이 일단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일단 경찰 조사나 이게 지금 조금 못 믿어온 느낌이 드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그 화춘대유의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몇 천만 원 단위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금융정보원 FIU에서 이 정보를 알매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방치한 사실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뭐 핵심 관계자로 불리는 남모 변호사랄지 그리고 뭐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도 행적이 잠적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가거나 아니면 뭐 소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 핵심 관계자들이 지금 다 어디 흩어져 있어서 어디 뭐 하는지를 지금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을 통해서 조금 더 수사를 박차를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지사 스스로가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습니까? 수사 얼마든지 받겠다.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재명 지사 캠프에 계신
뭐 90명, 100명 정도의 의원이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해주면 얼마든지 특검 빠르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틀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띄워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사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네. 특검을 가든 특임검사를 가든 경찰이 되건 검찰이 되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선제적으로. 어떤 거? 첫째는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고 화천대유 압수수색. 예, 두 번째는 천화동과 관련된 SK증권 압수수색. SK증권 압수수색. 세 번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압수수색. 성남시청 압수수색. 형님 너무 압수수색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아, 왜? 아니 거기에 지금 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비롯해서. 자. 화천대유, SK증권, 성남의 뜰 하나 더 뭐라고 하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 이 네 개는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건 당연히 압수수색 지금 선제적으로 해놔야지 특임이 됐건 특검이 됐건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출국 금지시켜야 할 사람이 몇 있죠. 누구요? 제일 중요한 게 김만배 씨. 예. 그다음에 그 천화동인의 주주들. 예.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했던 유동규 씨. 예. 원래는 남모 변호사를 미국에 가게 하면 안 돼요? 출국 금지를 먼저 시켰어야 돼요. 근데 이미 뭐 이 사건 문제 되면서 다 떠났잖아요. 그렇군요. 이게 수사의 키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이미 수사의 방향이 좀 늦고 방향도 잘못됐다라는 검찰하셨으니까 의견을 주셨고 김재섭 야당 위원도 경찰 검찰 수사 좀 이상하다. 전재수 의원님 흔한 계좌 추적도 제대로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은 뭐 언론의 이념 지향성을 불문하고 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 제기인데 혹시 뭐 특임이나 이낙연 후보가 밝혔던 합동수사본부를 받으실 의향은 민주당이 있습니까 혹시? 뭐 제가 받겠다 해서 받는 건 아니고요. 전재수가 받으면 받지. 네, 당에 이제 지도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여러 가지 아마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특검이 이제 무슨 이제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힘의 당 대표를 하셨던 황교안 대표님 계실 때는 특검 국정조사 요구를 18번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설사 만병통치약이라 하더라도 주변 그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9일이 이제 대통령 선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양당에서 각 당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하자면 이게 이러한 주변 환경으로 볼 때 특검을 하게 되면 이것은 100이면 100.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이건 정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특임이나 합수본은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수사 지금 이제 경찰, 검찰, 그다음에 공수처, 그다음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료 넘겼지 않습니까? 사실상 보면 어떻든 국가수사기관들이 좀 망라가 돼가지고 격가지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 모으면은 국가수사본부 형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왕에 할 거면 제 개인적으로는 국가수사본부든 아니면 이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도 당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야, 이 돌직구에서 오늘 여야의 어떤 예. 중재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임이나 합수본 정도는 양쪽에서도 나쁘지 않은. 왜냐하면 이 수사는 간단하거든요.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 돈이 이게 뭐 1, 2억이면 이게 뭐 현금 찾고 뭐 이래저래 복잡하지만 이게 돈이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한 거이기 때문에 금융계좌 추적하고 그다음에 핸드폰 압수해가지고 포렌식 하면은 다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수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선거가 펼쳐져야 되는데 과거의 일 때문에 과거에 묻혀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국민적 분노가 상당하기 때문에 실체에 건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사는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야의 대통령 경선 소식으로 이 뉴스가 이어지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게임이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상의 승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발언이죠.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야당 후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상대는 윤석열이다.
라고 선언했고 캠프에서도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핵심 관계자 이제는 본선 원팀으로 치르기 위해 화합하는 방안 논의 시작해야 할 때다. 우리가 수습하고 포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이 비슷한 질문을 한 라디오 진행자에게 받았는데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두관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와 함께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 조금 섭섭하진 않으셨어요?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구나 선택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혹시 다른 후보들도 상황에 따라서 사퇴를 준비하고 계신 건 아니냐 뭐 이런 예상 기사들도 나오던데 그 들으신 바는 없으시죠, 후보님? 그건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최소한 이낙연 후보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질문을 마구 하십니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저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 책임을 다할 겁니다. 이낙연 후보가 저 CBS 라디오 진행자에게 아니 어떻게 그런 질문을 나한테 바로 하냐, 미안하지도 않냐,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재명 캠프의 분위기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겼다. 그 분위기인 거죠. 그렇죠. 뭐 지난주가 최대 승부처였죠. 호남 대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제 광주 전남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겼지만 122표 차, 0.17%포인트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겼다고 하기 약간 민망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있었던 전북까지 했을 경우에 여전히 이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한 11만 표 차 정도가 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호남 대전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판정승을 거뒀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대세가 기운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다만 이제 이번 주가 2차 슈퍼 위크라고 표현을 하죠. 마지막 뭐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 이제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 결과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약 50만 표에 달하는 일반인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도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좀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면 사실상 뭐 이제 승부는 끝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제가 볼 때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 주에 어쨌든 마지막 승부를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텐데 그 상황에서 아마 이제 라디오 앵커가 혹시라도 중도 사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래서 불쾌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이재명 후보가 상대는 윤석열이다라고 지목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경선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뜨거웠습니다. 특히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 간의 작게 공방을 홍 후보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 작게 5015 아시나고 했잖아요. 국가 그 남침이라든가 이런 비상시에 발동되는 저거 아닙니까? 작전계획. 그게 아니고 작게 5015라는 것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에 대북 계획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습니다. 작게 5015 되면 미국 대통령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거예요. 그제 토론 어제 페이스북 등에서도 논란을 이어가고요. 백승주, 윤석열 캠프 엄격한 군사기밀보호법 때문에 현역은 물론 전역자도 작게 뒤에 붙은 숫자 언급 않는다. 미래의 군 통수권자가 되려면 군사기밀이나 지켜라 라고 홍준표 후보에게 일갈을 합니다. 그러자 자기 후보의 무지는 탓하지 않고 캠프가 벌떼처럼 나서서 군사비밀 오문 그냥 조용히 계시라 떠들면 떠들수록 무지만 더 부각된다 라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요 문제는 이재명 기자가 좀 잘 알잖아요. 뭐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뭐 작전계획 5015는 분명히 뭐 국가의 1급 비밀이죠. 1급, 2급 비밀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비밀은 틀림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부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되죠. 물론 언론에서도 이제 유사, 그러니까 침략 상황을 염두에 둔 작게라는 정도를 보고하는 거 이제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 세부 내용을 공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전 다만 그제 저 토론을 보면서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질문하죠. 홍준표 대표가 작게 5015가 실행되고 나면 대통령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뭐 엄청난 뭐가 있나 작게 내용 속에 뭔가를 공개하나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유익 있게 봤는데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의 작심 질문이었고 그렇죠. 이에 대한 홍 후보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또 총장이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답은
전쟁을 결심했으면 대국민 발표라는 거다 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홍준표 후보가요. 어떻게 보면 너무 또 당연한 얘기더라고요, 사실은요. 뭐 대국민 발표라는 게 당연히 뭐 전쟁 상황이 왔을 때 뭐 그거 말고 가장 먼저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대단히 중요한 논쟁점은 또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군요. 저는 이제 여기서 봤던 게 뭐냐면 홍준표 후보가 저 질문한 이유가 있죠. 결국 윤 전 총장에게 당신이 어떤 군사 안보, 외교 이런 데 경험이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 내가 볼 때 뭐 질문의 포인트도 별로 그렇게 적절하진 않았던 것 같고 전 거기에서 그러면서 또 홍준표 대표 얘기를 하죠.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한편 또 어떤 생각 들었냐면 이제 홍준표 대표 질문도 좀 부적절했던 것 같고 윤 전 총장도 답변이 뭐 공부를 더 해야죠 뭐 이런 식의 답변이었는데 만약에 저에게 그런 질문이 왔다면 사실 저 전쟁 상황이라는 건 그야말로 운명적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을 결단인데 저걸 뭐 공부해서 알고 뭐 작게 내용을 알아야 뭐 결단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을 건 결단을 하는 이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저것이 공부해서 가능하겠습니까? 공부해서 만약에 저런 결단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시험 봐서 대통령 되는 거죠. 그야말로 본인의 운명을 결단하는 문제를 저렇게 뭐 공부해야 된다. 그걸 아냐 모르냐 이런 차원으로 간다는 자체가 전 별로 부적절하지 않았나. 전 질문 자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들 3가지 모아봤습니다. 영화 배우 박중훈 씨가 화천대유의 전주 역할을 했다? 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화천대유야. 자, 두 번째는요. 결국 층간소음 때문에 일가족 4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맨발로 쫓겨났습니다. 만취 영상도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박중훈 씨 이야기인데요. 대장동 의혹이 연예계로 또 불똥이 튀는 걸까요? 박중훈 씨 의혹 어떤 건지 살펴보시죠. MSBT 부동산 투자회사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자금을 대여했고 2015년 화천대유에 60억 원을 빌려주고 2017년 130억 원 투자금 전환. 막대하니 판교 대장 지구 11블록의 수익권을 받았다. 그런데요. MSBT 건물의 소유주는 일상실업이고 그 일상실업은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부인 윤모 씨가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그렇군요. 이 60억 원의 출처가 결국엔 박중훈 씨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박중훈 씨와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 간의 대학 유사성 의혹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음 내용 있습니까? 박중훈 씨 해명. 과거 MSBT에 돈 빌려줬고 원금이자 돌려받은 건 맞다. 하지만 그 돈이 화천대유에 투자된 건 모른다.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주잖아요. 더군다나 MSBT가 있는 사무실이 있는 회사의 건물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60억 원 대여했고 그 다음에도 뭐 돈을 많이 빌려줬다고 한다면 그냥 빌릴 때 그냥 빌려주겠어요? 이 돈 자체가 어디에 쓰일 것인지. 더군다나 이자도 보니까 굉장히 이자율도 높더라고요. 뭐 6% 아니면 뭐 10%, 12%. 그리고 나중에 이제 투자금으로 전환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 회사 자체에서 어디다 돈을 빌려주든지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돈을 빌려줬을 거고 그 돈을 빌려줄 때는 원금 회수 가능성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MSBT에서 판교대장 지구 11블록에 수익권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전체가 개발하는 자산운용사가 어디고 어디서 얼마 투자받고 성남인테리어 컨소시엄이 어떻게 됐고 이걸 다 프레젠테이션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60억 원을 대여해줬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돈을 빌려줄 때 안전성이 있고 수익이 보장된다는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제 화천대유 관련해서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알고 빌려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지만 엄청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 구조랄지 어디에 투자되는 것을 모르고 빌려줬다? 이것은 사실은 납득하지 않아요. 오늘 한국경제, 경제지가 이 문제 보도하고 있는데 한국경제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화천대유 투자로 MSBT는 최소 327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연예인이 박중훈 씨가 어떻게 막대한 이익이 기대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우선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이 지사와 박중훈 씨와의 연관성이 거론된다. 박 씨는 과거 민주노동당원이었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과는 14년 넘게 절친, 진보 진영과 관계가 깊고 한 인사는 박중훈 씨가 이 지사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중훈 씨는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나와 이 지사와 동문이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경제보도. 너무 소설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한국경제는 소설이다. 예, 이게 사돈의 8종까지 다 엮어가지고 이렇게 어떻든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연관성을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이게 너무 소설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이 문제가 지금은 다 밝혀졌습니다만 사실 이전에도 지금 이재명 지사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있다더라. 그 측근이 또 화천대유의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더라.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가 화천대유 대표랑 같이 골프를 쳤다더라. 이게 완전 거의 이제 말하자면 사돈의 8종까지 해가지고 이게 뭐 이야기를 좀 만들어내고 저는 좀 과하게 좀 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핵심은 결국은 돈입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인연 뭐 대학을 어떻게 나왔냐 사문연수원이 몇 기냐 이런 거 가지고서 엮어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도 끝도 없다. 창작이 좀 들어가 있는 거다. 김재섭 위원은. 글쎄요, 저희 예전에 이제 MB와 BBK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될 때 했던 소리들이 뭐였냐면 이상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얽힌 사람들이 MB 주변으로 뭐가 많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박중훈 씨도 뭐 이런저런 이 학연이 있는 것 같고 뭐 지인인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유동규 씨나 권순일 대법관이나 뭐 여러 그 사실 이제 뭐 측근의 보좌관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사실 이제 의심이 될 수밖에 없고 의심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앞서 이제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잠적이라는 표현 하셨는데 최근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핫싸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니콜라스 케이지의 최근 근황이 알려졌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2004년 한국계 여성과 결혼해 캐서방이라는 애칭을 얻었던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만취한 상태로 식당에서 쫓겨난 영상이 공개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죠. 영상 속의 니콜라스 케이지는 술에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직원이 가져다주는 슬리퍼도 이렇게 못 신어요. 못 들어가요. 자, 진입 실패. 결국 레스토랑 밖으로 쫓겨나죠. 이렇게. 다시 레스토랑으로 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자 직원이 막아서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재명 기자. 죄송합니다. 이재명 지사께도 죄송합니다. 왜 이래요? 뭐 안 좋은 일이 좀 많았나요? 글쎄 한 2주 전쯤에 이제 벌어진 일이고 그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이제 세간에 알려지게 됐는데 글쎄요 뭐 왜 그런지까지는 아직까지 뭐 기사에는 특별히 없더라고요. 그런데 니콜라스 케이지 하면 대표적인 영화가 라스베이거스를 떠나면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 역할을 하는 거죠. 연기 거기서. 정말 잘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연기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 거의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처럼 거의 자기의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식당에 들어갔다가 쫓겨나는 이제 그런 수모를 겪었는데 사실 니콜라스 케이지가 술 때문에 사고가 난 게 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까? 여러 차례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과거에도 뭐 어떤 여성과 이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혼인 신고를 했다가 또 한 나흘 만에 또 그걸 취소하기도 하고. 술김에 혼인 신고를 했다고요?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술로 인한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저게 이제 생각을 알려지고 나서 좀 본인 자숙도 해야겠지만 좀 필요하다면 좀 상담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전재수 의원님 5번째 결혼식이 최근에 있었다고요? 2월 16일 31세 연하 여자친구 시바타 리코와 결혼을 또 5번째 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네요. 뭐 결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뭐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번째 핫쌈인데 이건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결국 일가족의 참변까지 벌어졌습니다. 전남 여수시 아파트 어제 자정 30대 남성 A씨가 평소 층간소음 갈등이 있던 윗집과 언쟁 중에 참 준비해간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을 다 살해합니다. 40대 부부 사망했고 60대 부모 중상. 초등학생 자녀는 방으로 피해서
무사했다고 하는데요. 부부가 참변을 당했어요. A 씨는 범행 20분 뒤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수했고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 인근 주민들은 벽을 두들기고 맨날 쫓아 올라가고 그랬다.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오래전부터 감정이 안 좋은 상태인 것 같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경찰은 지난 17일까지만 하더라도 불법 행위가 없어서 경찰 개입할 상황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주민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좀 이렇게 좀 잠을 쓸 줄 아마 그랬는가 봐. 아마 감정이 아마 격화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걸어가도 전화하고 엄청 예민하시고 남들한테 한 번도 흩어지지 않았었고 그 둘이 욕을 한 적도 없어요. 본인이 하나씩은 엄청 신경 쓰고 저기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아, 층간소음? 예, 하도 그랬다니까. 검찰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너무 비극입니다. 근데 층간소음 자체가 우리가 뭐 하루 이틀 겪는 게 아니고 또 이런 살인 사건 나오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합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어떠한 굉장히 어려운 어떤 주거 환경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이해하고 살고 서로 조심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층간소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살인까지 할 정도의 이런 행위를 했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 층간소음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로 위층에서 아이들을 뛰놀고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데도 아래층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정신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그걸 굉장히 단순히 걷는 행동에 대해서도 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참 국가지휘차에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단 아파트를 진단할지 공동주택을 질 때는 좀 더 층간소음과 관련된 기준을 좀 엄격하게 해서 이런 경우 안 일어나야 하고, 지금 분쟁 조정 제도가 있는데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좀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6조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